제 상담 사례 중에는 카드빚을 당장 메꿔놓기 위해서, 핸드폰 요금 당장 메꾸고 뭐 얼마 안 되니까 단순하게 이제 빌리고 갚으면 되겠지라는 쉬운 생각에 몇 번 반복해서 수십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빌 게이츠도 못 갚습니다. 내가 전화 한 통만 해줬으면 두 아이 엄마 삶을 마감할 일이 없었을 텐데, 고통받다가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파국으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생현대 사무처장 송태경입니다. 불법 사채 행위 꼭 그렇습니다. 지옥의 불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인권유리하는 것, 그게 우리 사회의 정서상 부당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버젓이 하죠. 왜? 이익이 되니까. 그것도 엄청난 폭리가 되니까. 대단히 다양한 사례들이 방송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를 상대로 네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대신 갚아라, 이런 얘기들 버젓이 합니다. 불법이거든. 불법 합법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인 거죠. 근데 버젓이 하고 있죠. 그 어떤 영역보다도 차별과 불평등이 난무하고 인권유린이 심각해지고 고통받다가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그리고 채무자들도 스스로 이걸 썼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하고요. 근데 한번 노출되고 주변을 황폐화시키기 시작하면 누군가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들이 꽤 많아집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겸직 보좌관으로 2년 동안 국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1000명 정도 도와줬더라고요. 민생현대에서만 한 거는 16년이니까 아무리 안 돼도 2~3,000명은 되겠죠. 근데 그게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겸직 보좌관으로 채용할 때 최재천 의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딱 한 명이 생명만 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자신은 만족한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고, 사체의 수렁에서 본인과 그 주변인들이 빠져나와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숫자가 뭐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이번에 민생현대 방송에 알려지면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받고요. 희망의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나한테 큰 힘이 돼요. 반드시 이분들을 위해서 더 큰 희망을 만들고야 말겠다. 또는 뭐 계좌에 찍혀있는 수많은 얘기들, 계좌 입금하면서 본인 이름 안 쓰고 감사합니다 또는 응원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것들을 우선 보여드릴게요. 오전 10시까지 입금해 주시고 10시 넘으면 30분당 5만원씩 연체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시간이 지났잖아요. 추심 시작이요. 주변에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 두 아이 엄마인데요, 어린애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어린이집 찾아가고 이런 업자들도 꽤 있었어요. 명일 자사 측 방문 추심 직원 재택 및 근무지로 방문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문자 하나 보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민생현대 아시죠? 도움받아서 경찰에 방금 접수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시고 저는 법적으로 끝까지 갈 겁니다. 문자 하나 보니까 오히려 다 잠수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법적으로 따지면 이 친구한테는 120만 원인가 돌려받아야 될 상황일 거예요. 근데 불법 사채업자의 부당한 방식으로 계산할 때는 마지막 거래에서 빌려준 돈에 대해서 10만 원밖에 안 갚았다, 뭐 이런 거죠.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 단순하게 빚독촉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나마 차용증에 금액이 있죠. 근데 채권자 이름 없죠. 여기는 대출 일시도 없어요. 금액도 없어요. 채무자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분명히 찍혀있죠. 나머지만 전부 적으면 대출 일시 맘대로 적고 2024년 1월 1일 빌려줬다고 맘대로 적고 채권자 이름 맘대로 적고 금액 100억, 저도 합법적인 서류가 됩니다. 이런 백지 서류들이 광범위하게 작성됩니다. 서류상의 문제가 매듭되지 못하면 갚아도 갚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놈들은 공소시효, 그러니까 형사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난 다음에 뚝 튀어나와서 돌려주지 않은 서류를 갖고 금액 맘대로 적고 대출 일시 맘대로 적고 채권자 이름 맘대로 적은 다음에 갚은 돈 또 내놔 하는 경우도 벌어집니다. 유형은 대단히 다양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요, 다 삶의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대단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뭐 김치 공장 아저씨가 망한 사연, 아버지가 딸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뭐 기타 등등 무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순위에 들어갈 만한 거죠.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두 아이 엄마가 남긴 유서인데, 전화 상담 중에 애가 울었어요. 그래서 상담이 끊겼어요. 나중에 통화하기로 하고는 끊었죠. 문제를 다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남편이 전화를 받았죠. 정말 많이 아팠어요. 내가 전화 한 통만 해줬으면 두 아이 엄마 삶을 마감할 일이 없었을 텐데.
비슷한 일들이 많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이건 민생현대 만들고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부러 놓고 다시는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거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거는 꼬맹이 소녀의 편지인데요. 이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힘들고 많이 아팠을 때예요. 이 편지가 그때 나를 위로해 준 편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꼬맹이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문제를 제가 깔끔히 해결해 줘서 정말 고맙다는 편지였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편지기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아프고 슬퍼도 견뎌야 한다는, 살아있어야 한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내 사회적 존재 이유 다시금 생각해 주게 하는 편지죠. 그래서 기억하려고 옆에 두고 있죠. 사채업자, 사금융업자, 대부업자 모두 같은 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서 금융업이나 대부업을 하는 경우를 금융기관이라고 하고요.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그 외의 모든 금융업자를 사채업자, 대부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때 사채업자나 대부업자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특히 이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령 최고 금리라고 하거든요. 현재 연 20%인데 연 20%를 초과해서 폭리를 취할 때 불법 사채업자, 불법 대부업자라고 하는 거고요. 사채 대출 유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수대출이 가장 큰 접근 경로는 가게에 뿌려지는 전단지, 길거리에도 뿌려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생활정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근이 되고요. 그다음 소액 급전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쪽지, 쪽글, 댓글 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어물어 진행되는 경우도 대단히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어쨌든 대부업 제도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대단히 광범위한 경로를 통해서 사채 시장에 일반 국민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사채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합법이 탈을 쓰고 불법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아예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특성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대부업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겉으로 봐서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거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시장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채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소액 급전대출의 영역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적은 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청년 계층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죠. 일수대출 영역, 그리고 급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소액이 아니라 고액 급전대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담보대출 영역,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히 40,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로 이제 자영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회사 운영자금 문제로 사채에 노출되거나 또는 이제 집 담보대출, 즉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중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많게 되고요. 제 상담 사례 중에는 심지어 변호사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폐업하는 과정 속에서 당장 필요한 자금 일부를 일수로 땡겨 쓰고, 변호사니까 이제 소득도 있고 또 이제 법적 지식도 빠삭한 것 아닙니까?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썼죠. 근데 이게 워낙 단기 자금이고 상환이 쉽지 않은 자금이기도 합니다. 돌려막기를 하고 복잡하게 이곳저곳 끌어막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 정신이 없어지고, 이 돈이 이 돈에 대해서 갚은 건지 저 사람한테 빌려서 이렇게 갚은 건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하는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이 돼버리면 아무리 법적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걸 정리를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일단 노출되면 감내하지 못하는, 또는 이제 수학 강사, 수학 박사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단순한 이자율 계산 영역이거든요. 고도의 수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수보다 조금 더 나아가. 근데 문제는 언제 얼마를 받았고 이 돈에 대해서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특정을 해야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특정을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수학 박사라도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아주 이제 부유한 계층, 근데 일시적으로 이제 급전을 잘못 썼다가, 이게 단순하게 빌리고 갚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하는 과정 속에서 서류상의 문제나 복잡한 법적 권리 관계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문제에 노출됐을 때 해결 못하는 거죠. 부유층이어도. 그래서 뭐 집을 서너 채 뺏긴 이런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사채 시장에서 고액 대출의 영역도 있고 소액 대출의 영역도 대단히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일수 대출 영역도 소액이 일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몇 천만 원 고액을 대출받아서 하루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찍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급전 대출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제 30, 50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2, 3천 받고 뭐 주에 또는 보름에 이렇게 얼마씩 갚아가는 대단히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저소득층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급전이 필요했을 때 단순하게 이제 빌리고 갚으면 되겠지라는 쉬운 생각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 거죠. 우선 대출 시점에서 이른바 수수료나 선일수나 이런 명목으로 공제를 하거나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면서 적게 주거나,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즉시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하거나, 또는 이제 2천만 원 대출을 해주면서 공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채권액은 5천만 원 기재하기 위해서 그 전액을 청구하는 수법을 쓰거나, 대출 시점에서 실채권액보다 과다한 채권을 형성하게 하는 수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기 자금을 쓰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른바 꺾기 대출이라는 걸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 빌려준 다음에 뭐 20만 원씩 60일 갖게 하는 대출을 해준 후에 한 30번 정도 갚았을 때 못 갚은 금액 전액, 이거는 이제 원금하고 이자죠. 그 원금과 이자를 추가 대출해서 상계 처리하고 이자의 일부가 원금으로 전환이 되죠. 이게 또 전형적인 수법이고요. 그 외에도 뭐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소액급전 대출 20만 원 주고 일주일 내에 40만 원 갚는, 실제 이제 채무자를 상대로 20만 원을 준 다음에 일주일 내에 40만 원을 상환한 다음에 또 추가로 그날 2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사실상 채무자의 돈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죠. 또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 명한테 일주일에 20만 원 받는 것도 이제 짭짤한 수익이지만, 이게 10명이 되면 200만 원이 되고요. 1000명이 되면 10,000명이 되면 이 소액급전 대출 영역은 아주 조직적으로 단기 초고리대 연 수천 %가 넘죠. 경우에 따라서는 10,000% 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인데요. 단기간 대출하면 대출할수록 이자가 원금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예컨대 30에 50짜리를 빌려서 몇 번 반복해서 수십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빌 게이츠도 못 갚습니다.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 본인이 못 갚아서 이제 주변에서 갚아주면 학습 효과가 생깁니다. 중독성이 있게 되죠. 특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자기 딸이 불법 사채를 썼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대신 갚아줘요. 이게 계속 학습 효과가 생깁니다. 다 갚아줬는데 또 빌리고, 또 대신 갚아주면 또 하고, 거의 악순환이 고리죠. 도박처럼 이것도 상당한 정도의 중독성이 있어요. 일단 빌릴 때는 아주 쉽거든요. 그리고 갚기만 하면 모든 게 해피해지니까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거죠. 대출하는 사람들은 그걸 노리는 거죠. 어떻게든 네가 갚기만 하면 나는 이익을 보니까. 그 외의 금융 상식을 가급적 퍼뜨리지 않죠. 특히 경험이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불법 사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듣고 또는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덜 접근하게 되죠. 근데 청년층일수록 관련된 풍부한 금융 지식은 적고 합법이라고 하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당장 이제 소액이니까 빌렸다가 갚으면 되겠지. 그 배후에 숨어있는 복잡한 위험성, 대단히 다양한 위험성들이 존재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금리 계산을 잘 못합니다. 단기 자금들이고 단기 자금 20%다. 그러면 이게 연으로 20% 알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옛날에 이제 러시앤 캐시 산업원이 횡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이 허점을 파고들고 제일 먼저 선보였던 광고 수법 초저금리, 뭐 0.27%. 0.27% 하면 정말 초저금리로 느껴지잖아요. 연이 아니라 하루에 곱하기 365를 해보세요. 거의 90%대 넘어갑니다. 사기와 속임수, 기망 동시에 동반된 것들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또 노출되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수습 방법들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층들,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이 접근하는 통로는 인터넷입니다. 아주 쉽고 평이하게 접근하는 거죠. 왜? 합법화된 공간이 있으니까 노출되는 광고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업체들의 광고도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돌려막기에 노출되면 뭐 합법이니 불법이니 이런 거 따질 새가 없습니다. 그냥 빌리고 보는 거죠. 빌리는 거 아주 쉽습니다. 대출 중개 사이트 무지 많거든요. 유형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경우를 얘기 드릴게요. 네이버에 떠있는 광고 클릭해서 들어가서 대출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제 대출 관련된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연락이 갈 거다. 그 전화를 받아라. 뭐 이렇게 통화를 하고 끊습니다. 그럼 누군가 전화가 와요. 김대리입니다. 대출 문의하셨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김대리라고 등장한 사람이 등록대법치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 대부분 대포 통장 사용하고 점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추심팀 따로, 대출 담당자 따로, 그럼 전화 받는 사람 따로, 계좌도 이제 뭐 대단히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도 닉네임을 쓰면 그나마 이제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 혐의자를 특정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대리라고 썼다. 그럼 특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기초해서 언제 얼마를 빌리고 얼마 이자를 갚았는데 라고 하면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죠. 그 이자율이 이제 법령 이자를 초과했다. 그럼 특정할 수 있는 거죠.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 있고, 그리고 고소할 수 있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소액 급전 대출 영역, 이 특성 중에 하나로 등장한 것이 카톡을 활용한, 카톡으로 접근을 합니다. 통화도 보이스톡을 해요. 통화 기록 안 남잖아요. 압수수색하지 않는 한 거래력을 뽑아낼 수 없고요. 탈퇴해버리면 이름 없음 나옵니다. 관련된 정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채무자가 접근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정보들. 현재 존재하는 법의 허점들을 가능한 최대한 이용합니다. 최선은 아무리 다급해도 사채 대부업 자금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른바 제2금융권,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 저축은행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요, 부도를 막기 위해서 사채 자금을 끌어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채 자금을 끌어쓰고 돌려막기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도를 감내하는 것이 채무자한테 훨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사채 자금을 쓰는 것보다 경매라는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익을 감내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남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채 자금을 끌어쓰고 돌려막기 하는 경우 아무것도 안 남고 깡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이 자금 문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이후에 단기 고금리 자금이거든요. 따라서 이걸 해결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빌리고 갚는 문제 이외에 대단히 다양한 법적 관리 관계가 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 아예 파국으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성이 큰 자금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소액 급전 대출 영역에서 빠져드는 상담 사례들 쭉 보다 보면 학자금 대출 문제 때문에 사채에 노출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카드빚을 당장 메꿔놓기 위해서. 핸드폰 연체요금 당장 메꾸고 뭐 얼마 안 되니까 갚으면 되겠지, 그죠? 빌리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빌리고 갚는 문제, 고금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